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9월 4일 8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마이클 칸은 최고 영화 편집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 기록인 9번의 아카데미상 편집상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3번에 걸쳐 편집상을 수상했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쉰들러 리스트, 링컨 등 스티븐 스필버그의 거의 모든 영화를 편집했습니다. 스필버그에게는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으로 그가 없이는 50%의 감흥밖에 없다고 할 정도이지요. 유능한 편집인이란 빼고 더해야 할 것은 더함으로써 주제, 배경, 줄거리, 인물 등의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편집은 주제애로의 집중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인생 최고의 고수는 버릴 줄 알고 집중할 줄 아는 편집인 아닐까 싶습니다. 활주로가 부릅니다. 입 빠진 동그라미.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로, 어떤 날은 꽁꽁을 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대무성한 늪에 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누나. 저기 소나무 위에 누워 자는 한 쪼가리, 비틀비틀 다가가서 맞춰보니 내 짝일세. 얼싸 좋네 찾았구나. 기쁨에 찬 동그라미, 지난 얘기 하려다가 입이 닫혀 말 못하니 동그라미 생각하네. 이런 것이 그렇구나. 냇물가에 쭈그리고 슬퍼하던 동그라미, 애써 찾은 한 조각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떼굴떼굴 길 떠나네.
몇 주 전에 철학가이시고 또 번역가이시고 또 서점 주인이셨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간단하게 번역가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또 번역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초대를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신 번역가 선생님은 여러 가지 또 삶의 소사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번역 중에서도 어린이책, 그림책과 동화를 좀 번역하고 계신 선생님이시라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성함부터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린이 청소년 책 전문 번역가이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계순이라고 합니다. 이계순 선생님. 네. 안산 시민이셨나요? 원래부터? 저희가 여기 이사를 온 게 저희 딸 태어나고서 왔으니까 2008년? 2008년. 살았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님 나이가 나오네요. 네. 그럼 따님 나이를 통해서 대충 우리 선생님의 연배도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네. 짐작을 해보고.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번역가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지금 본인도 이제 번역하시면서 기획자라고 번역을 말씀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정보에는 원래 간호사 출신이었다. 네. 네. 근데 간호사님께서 병원을 놔두시고 네. 뭐 전혀 안 어울린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간 전혀 다른 결의 삶을 좀 살고 계신데, 네. 네. 그 과정은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네. 어쨌든 간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네. 특별히 의미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어느 학과보다는 어느 학교를 들어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과보다는 이제 학교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던 학과에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로 좀 많이 빠지게 됐었고 이제 졸업을 좀 늦게 했어요. 몇 년 만에 하신 거죠? 거의 뭐 친구들이 의대 아니냐 싶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네. 이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해놓은 원칙 중에 하나가 네. 가능한 한 사적 정보는 가능한 한 얘기하지 않는다. 네. 뭐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특히 여성 같은 경우 몸무게, 네. 나이 네. 이런 것과 함께 가능한 한 학교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사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지금 먼저 이제 학교를 오래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오래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실제로는 이제 선생님 연배가 학생 운동 때문에 오래 다닌 건지 아니면은 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농땡이 치다가 늦게 다닌 건지 네. 돈이 없어서 늦게 다닌 건지 여러 가지가 학생 운동을 있죠. 좀 세게 했죠. 네,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좀 늦게 졸업을 하셨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서 뭐 S대 몇 명 보냈느냐, 스카이 몇 명 그쵸. 보냈느냐가 중요하던 시대여서 네. 전공보다는 학교의 이름 때문에 네. 가야 됐던. 그래서 학교를 서울대로 간호학과로 가셨는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없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네. 실제로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 간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랑 그 병원이랑 좀 긴급하게 정보가 오고 가기 때문에 학생 운동을 좀 깊이 관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바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다. 그렇죠. 네. 이거 청소 학생 운동 얘기하려면 죄송합니다. 몇 학번이셨어요, 그러면? 저는 94학번. 94학번이면 왜냐하면 90년대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앞에 이제 김기정, 강경대 죽음이 있었고 어쨌든 한창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학생운동이 꺾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94년도부터는. 그렇죠. 네. 93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의 끝물을 타신 건데 네네.
근무를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오래 다녀야 될 정도로 학생운동에 전념을 하셨던 네.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광주 비디오를 봤죠. 음. 영상을.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다가 그 영상을 보고서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선배를 붙잡고 도저히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집회를 나가면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 현대사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사나 뭐 치과 의사와는 달리 노동자 신분인 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정의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 네. 제가 이제 은평구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제 연세대랑 가까웠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최루탄 냄새가 많이 날라왔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안 하고 데모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오히려 사회를 바꾸려면 어떤 그 실제로 어떤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 가는 곳에 가서 바꿔야지 바깥에서 시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부정적으로 본 게 많았었죠. 네, 바른생활 학생이었네요.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라는 서울대 들어가셨을 때 부모님의 기대도 크셨을 거고 네. 나름대로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을 텐데 네. 어느 날 우리 딸이 데모회 하는데 네. 이제 들어가서 네. 학교도 늦게 나오고 네. 어떠셨어요 그때? 뭐 반대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뭐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제가 다 감당했거든요. 네. 가외하면서. 그래서 전혀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터치를 할 수가 없었죠. 부모님께서는. 터치는 못 하셨겠지만 물론 네.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지만 그렇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제가 잘 설득을 했어요. 이게 옳은 거,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부모님도 첫째 딸이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신뢰가 있으셨네요. 네, 좀 있었죠.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느낌은 안 드시고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셨던. 뭐 그게 뭐 하셨어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학생 운동도 여러 활동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노동 운동일 수도 있고 빈민 운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였을 네. 텐데 어느 종류 쪽으로? 저는 노동자 운동 쪽으로 했었죠. 수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본의 아니게 휴학을 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일부러 휴학을 하시고 그러면서 다니신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 학생들 후배들 좀 챙기는 문제도 있었고 뭐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셨고 네. 졸업을 하신 상태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까 간호사에 가는 길로는 아니요, 꼭 그렇게 뭐 블랙리스트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서울에 아니고 울산으로 내려갔어요. 울산에 뜻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내려가서 노동자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울산으로 내려갔었던 거고 울산에 있는 병원이 3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서울에 내려온 학생이 이 울산에서 병원에 취업을 하겠다 하니 당연히 병원에서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3군데 넣은 데서 다 안 됐어요. 근데 간호사는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되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졸업하고 나서 뭐 몇 년 지나서 다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간호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길이 막힌 거죠. 네. 뭐 그때 아쉬움이랄까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암울함이랄까 이런 거는 걱정이 조금 없으셨어요? 아쉬웠던 건 오히려 서울에 있었으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 오로지 활동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전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 거에 대한 그런 그때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지 고민할 때 저 20대를 돌아보면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까? 돈을 어떻게 벌지? 막 이런 고민은 거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울산에서는 취업을 못 하시고 네. 그럼 어떤 걸로 호구를 담당하셨어요? 그냥 그때는 제일 운동권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갔던 게 학원이죠. 네. 학원을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파트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생각은 없었죠.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계속 하셨고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번역의 길로 바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또 구정에 무슨 과정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러고 이제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잠깐 활동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이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는 나가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아이 낳기 전에는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래서 아이 낳아도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해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24시간 이제 아이들과 있다 보니 네.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럼 자녀분이 지금 2명? 네. 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고3, 고1이에요. 고3, 고1. 네. 아이고 아직도 한창 손이 필요할 때네요. 우리도 손 많이 들었어요. 네, 연차 2년차로. 네네. 네. 자, 그 남편분도 뭐 같이 운동하시다가 만나신 분이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좋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로지 양육을 다 독박을 쓰면서 네. 하시는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도 잠깐 쉬셔야 됐었던 상황이었고 네. 그런 속에서 찾으셨던 게 번역일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까요? 우연히 들어왔어요. 처음 번역일은. 그것도 이제 사회과학 서적 쪽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번역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그냥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개의치 않아요. 처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접촉 맡았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했어요. 그 출판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출판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매절로 역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인쇄였어요. 인쇄로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정말 안 됐죠.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처음이다 보니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낮잠 시간이나 이제 좀 잠깐씩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과학 서적 되게 어려운 걸 하나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6개월을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보냈어요. 네. 근데 그걸 매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어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죠. 저는 번역가들이 다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게 인세로 받은 게 100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6개월 동안 100만 원이라니까 물론 잘한 사람들은 빨리 하겠지만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예전에만 해도 책 한 권을 내면 3,000부를 기본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로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지만 지금 1,000부 정도 찍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을 때는 너무 이제 처음에 이제 돈을 보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번역가도 첫 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운다 생각하고서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번역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번역을.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또 사회과적 이제 좀 비슷하게 하나 책이 또 소개로 또 들어왔는데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게 호흡이 길다 보니까 몇 개월씩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땐 더 어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했죠.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번역이 제일 좋은데 이거를 계속 하려면 나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학 쪽으로 성인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으니까 어린이 청소년 책 번역으로 이제 할까? 좀 그때 좀 고민을 했었죠. 어느 쪽으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번역을 할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몇 주 전에도 한번 번역가 한 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책을 읽다 보면 번역이 참 엉망인 번역들이 많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 권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네.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날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번역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선생님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또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출판사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대우는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뭐 번역 회사라든가 이런 걸 끼고 했을 경우에는 50%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게 주는 것에서 또 그쪽에서 또 떼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임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역가로 데뷔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걸 2권, 3권씩 계속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죠. 만약에 번역 회사나 그런 에이전시를 끼고 한다면.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고. 운이 아주 많이 좋았죠.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동 책을 전문으로 해서 번역을 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번역 몇 권 정도나 하신 건가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90권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권 넘었을 거예요. 와,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2018년도에 첫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니까 대략 따져보면 한 달에 한두 권은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전혀 번역의 이름 몰라서 그냥 글을 써도 한 달에 한두 권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림책 얇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제 두꺼운 어린이 청소년 책 같은 경우에는 2-3달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짧은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이틀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2주, 3주.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긴 거를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고 그 사이사이에 그림책이나 짧은 책들을 같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책을 한 권만 하고 그 다음 권 하지 않고 저도 동시에 여러 권을 해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나는 네. 이런 분야 아니면 어떤 책을 의뢰받았을 때 나만의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제 기준이 좀 있어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이 뭐 거창하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책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말장난을 한다든가 이제 그림이 너무 이렇게 이제 뭐 폭력적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맡아요. 딱 보셨을 때. 네.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림책 공부를 몇 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림책의 번역 아동문학의 이제 대부라고 할 대모 김경인 교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책 먹는 여우. 네네. 네. 그분한테 제가 2-3년 배웠는데 네. 그분이 이제 번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네. 그 당시 학교 다니면서 아니 그림책이라고 하는 거 글밥도 작고 네. 문장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원래 그 분야를 하시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다 고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식하게 질문을 했는데 네. 그 단어 하나 그다음에 네. 운율을 어떻게 맞출 아우, 것이며 엄청 신경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책을 공부를 네. 하거나 이런 거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특별히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저가 이제 아이들을 키운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책육아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말 나오기 전부터 아이라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아이들 낳기 전까지 정말 바쁘게 돌아다닌 사람이어가지고 아이들 낳고서는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막 산후 우울증 걸려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애를 들쳐업고 도서관을 다녔어요. 아니면 뭐 제 차에 태우고서 여기저기 박물관, 미술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책은 다 봤을 거예요. 아이들 보면서 같이.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동 서적에 네네. 대한 눈이 이제 띄어지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 가시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아동 서적의 어떤 문제점, 뭐 나름대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때는 제일 많이 문제 느꼈던 게 이제 Y 시리즈라든가 이제 그런 류가 많았는데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여성에 대한 게 너무 정확하더라고. 막 여자아이들은 보석만 보면 눈이 뭐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뭐 남자아이들은 또 뭐 이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런 선입견을 심어주는 말들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성역할 고정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심했었어요. 여자는 이래 하고 남자는 저래 하고 이런 것들 너무 대놓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니 아이들 학습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생기게 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 아이 낳고서 안산에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뭐 안산에 특별히 오시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첫째 아이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았는데 주변에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었어요.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곳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엄마들하고 이제 막 수다 떤다던가 뭐 카페 가거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히 뛰놀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놀이터에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이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둘째 아이 낳고 나서는 좀 확 트인 데로 가자. 그래서 저희 남편을 좀 많이 못 갔죠. 왜냐하면 제가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일 끝나면 저녁이면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계속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이러다가 안산 앞에 식물원이 있다. 그래서 오고서 저는 바로 연락하자. 그때는 뭐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이 집이 뭐 앞으로 가격이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바로 앞에 안산 식물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집을 선택을 했고 바로 앞에 또 공동 육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아이들 크면 저기서 다니면 되겠다. 일동이셨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바로 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반은 도서관이고 반은 그 안산 식물원이 키웠다고 해도 그 엄마들 세계에서 같이 있으셔서 또 따당하셨을 가능성이 많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벌써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좀 듣고 말씀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노래 신청 좀 이렇게 준비 좀 부탁드렸더니 한 곡이 이무진이 부른 눈이 오잖아. 네. 뜨거운 여름날 네. 눈이 오잖아. 눈을 기다리는. 특별히 이 노래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친구 때문에 알게 되는데 차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딱 그날 눈 오는 날 이걸 틀어주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너무 더워서 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곡 신청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오잖아 이무진이 부릅니다.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니해놓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 험번화가 그때 마침 찬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도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리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런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치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단원 FM은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마이크를 대어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입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소위 실격당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하고 또 그러려면 많은 청취자가 힘을 보태주시면 금방 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희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서 계속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번역 한 이제 100여 권 정도 가까이 되셔갔는데요. 네. 몇 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다들 한 권 한 권이 나름대로 번역자 입장에서도 창작품일 텐데, 네. 그래도 이 정도 참 애정이 간다 했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애정 가는 거는 아무래도 제 어린이 청소년 책 중에서 첫 책이죠. 그게 이제 에릭 워터스가 한 캣보이라고 하는 책인데, 캣보이.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 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출판사에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출판전원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네. 이러저러한 책들을 좀 소개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책들.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캐나다 그때 문화관을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책을 보다가 선택을 한 게 이제 캣보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처음에는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원서를. 원서는 어떻게 주문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 전에 이 네네.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나다 그쪽 대사관인가 이쪽에서 괜찮은 책을 몇 권 소개해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었어요. 어린이 책으로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 책인데 뭐 이렇게 나오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책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이제 주문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뭐 아마존으로 직구를 해야 되는지 하다가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 주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주문을 했죠. 그래서 받아보고 책을 얼른 읽고 이제 이 책에 대한 평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출판사에 돌린 거죠. 출판사도 모르니까 서점에 가서 뒤쪽에 보면 출판사 이메일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 이메일을 보고 그냥 하나씩 다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정말 운이 좋게 2권이 됐어요. 소개한 것이 다. 출판사가 어디였나요? 이 출판사는 거북이 북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발굴해서 출판사에 소개해서 그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뭐라고 나왔나요? 똑같이 캣보이로 나왔어요. 캣보이로. 네. 많이 팔렸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참 착해요. 책이. 내용이. 네. 네. 이게 저도 번역을 하다 보면 영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영국 쪽 문학하고 캐나다 쪽하고 미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어떠냐고 이제 많이 이제 요청을 해요.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검토 기획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은데 읽다 보면 이 책이 어느 나라겠구나라는 걸 대충 느껴져요. 나름대로 어떤 풍이 있군요. 예, 있어요. 특히나 캐나다는 참 순박해요. 그 자연이 넓어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읽으면서 막 되게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되게 끔찍한 상상을 하는데 막상 보면 진짜 헛말 정도로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사건이. 좀 싱겁다는 느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읽고 나면 되게 따뜻하고 참 착하고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 쪽이 저 같은 경우에 좀 맞는데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밍밍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몇 개 정도 출판사랑 좀 거래가 되신 건가요? 뭐 한 권 하고 끝난 데도 있고 한두 권 하고 끝난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한 3군데,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 중간중간 다른 출판사와도 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출판사와 했는데 이제 저랑 맞는 곳이 좀 있어요.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출판사랑 맞는다라고 맞아요. 하는 네네네. 그 개념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는 어떤 점이 맞으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책이 소개하는 책,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 스타일과 제가 번역하고 좋아하는 책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표나 아니면 편집자님이 이제 번역가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키면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번역 기계라고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는, 항상 대기조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서로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경우가 좀 많죠. 아무리 돈 이런 걸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저는 좀 잘 같이 일을 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게 있죠. 네. 아무래도 아이들 책이니까 네. 매절보다는 인쇄로 계약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쇄로 했다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인쇄로 안 해요. 다 매절로. 네. 그럼 그림책같이 작은 것들은? 작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이상이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른들 책보다 어린 청소년 책이 훨씬 더 대우가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내신 책들 중에 속된 말로 홈런 친 게 있다면? 그렇지는 않을 왜요? 거예요. 이거 출판사들이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름 탁 대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통 아이들 책 재판 찍기가 쉽지 않죠. 네. 우리나라 책의 90%가 일세로 끝난다고 하는데 네. 아이들 책은 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요즘 어린이 책이 제일 출판사들이 하려고 하는 곳일 그런가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는데도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책 팔리는 걸 보면 어른들, 성인들 1년에 한 권도 안 본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책 사는 거 거의 다 어린이 책이에요. 하기야 나는 알리고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애들은 맡기죠. 네. 그래서 신혼부부가 애 낳고서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어느 날 남편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벽장에 전직부 배치. 그러니까요. 어린이 책은 사줘요. 어른들은 빌려보거나 중고책 봐도 아이들 책은 새 책 사주죠. 그래서 당근에 보면 아이들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다들 뭐 진짜 싼 값에 전집 나와서 또 다 새 거더라고요 보면은.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100여 권 정도. 그러면 번역하는 시간은 지금 보통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나름대로 나 시간 좀 자유롭게 쓰시겠어요? 네. 이제 애들이 다 야자를 하고 와서 아이들은 싫겠지만 저는 요즘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투입을 하시나요? 보통 9시 시작하면 6시까지는 하려고 해요. 하루 종일. 그렇죠. 출근하시는 거네요, 그냥. 거의 뭐 남들 이제 일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죠. 이제 하시다 보면 네. 번역도 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좀 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네.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는 근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시기가 제가 몇십 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이 책의 장점은 우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책들 접하다 보면 저도 그냥 좋아져요. 마음이. 이게 되게 막 무겁고 힘든 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즐겁고 밝은 책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막 너무 싫다, 막 이거 하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또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우리나라 어린이 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 아니면 편견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아동 소설, 청소년 소설, 성인 소설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네. 아동 소설은 아동 소설만의 어떤 특질이 있으니까 이걸 네. 아동 소설이라고 분류를 할 거고 네. 청소년 소설은 어떤 또 특징이 있으니까 이건 청소년 소설이라고 분류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아동 소설이라고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 특질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고 네. 그랬을 때 대개 이렇게 여쭤보면 나오는 게 이제 뭐 교훈적이어야 된다, 선악 이제 권선징악이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좀 아동이 주인공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철학적이지 않고 단순하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가 그냥 오해인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아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네.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건 이제 아이들의 아동 발달이죠. 이제 그 나이 때면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고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는 10살 미만인 경우에는 각 나이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도가 굉장히 낮아요. 추상적인 개념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달 상황상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때 배워야 할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선 있잖아요. 도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게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익혀야 되는 과업들을 제대로 잘 설명해주고. 그런 책들이 이제 좋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철학 같은 거 얘기해봐야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 나이대인데도 그런 걸 아예 무시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산수라든가 아니면 언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나이대에 맞게끔 잘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에릭슨이나 삐아자이가 그렇죠. 얘기했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지라든가 이런 네. 거에 맞춘 결국은 그런 개념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걸 네. 맞춰서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좀 있죠. 그렇겠네요. 그거는 또. 자, 아까 번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번역가로 산다는 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번역가는 창작자로 대우접을 받는가요? 어떤가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도 번역은 창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쓴 책을 이제 옮겨 적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번역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화에 있는 것을 이쪽 언어로 그대로 옮기는 것. 이제 한때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원서에 있는 마침표 수와 우리나라 번역한 것의 마침표 수가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옮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의역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역이냐 의역이냐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놀부 같은 사람이야 하면은 당연히 딱 직감으로 네네네. 알아듣는데 네. 외국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던지기만 해도 알아듣는 거를 네. 우리는 못 알아들을 때는 네. 우리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걸 네. 어떻게든 표현을 좀 바꾸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어른들 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대로 그 문화를 많이 차용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놀부가 아니라 뭐 외국에서 어떤 인물이다. 그러면 이제 성인들 책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해주고 이제 밑에 각주를 단다든가 네. 어떤 의미를 설명한다든가 이제 옮기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린 책 같은 경우에는 각주를 웬만하면 달잖아요. 아이들은 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아이들의 눈에서 이제 풀어내려고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출판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완전히 우리 걸로 풀기를 원하는 출판사가 있고 아니면 그거는 그쪽 문화를 그대로 하고 따로 설명을 덧붙이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출판사의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원서에 충실하게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달아주죠. 이거는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풀어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편집자들이랑 나중에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제 확정을 짓죠. 나름대로 반영이 잘 되시는 편인가요? 네, 웬만하면 요즘엔 출판사에서도 이제 편집자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고 원고를 보내면 편집자님들이 보고 이제 몇 가지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죠. 그리고 제가 보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자교를 넘기면 웬만하면 거기 있는 건 이제 다 받아주시죠. 이제 그냥 일반 서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그냥 써진다고 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라임이 들어간 어떤 네. 책을 쓴다고 했을 네, 때 네. 그거를 한국어로 옮길 때는 라임은 어떻게 반영을 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외국 말장난을 우리나라 걸로 고칠 때 정말 머리 아파요. 나름대로 그냥 고민해서. 엄청 고민해요.
자, 그렇게 고민해서 이제 나온 책들 네. 몇 권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국어 제목으로. 한국어 제목으로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파이팅 워즈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는 이제 다른 말로 너와 나의 세미콜론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완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죠. 한 권만 더 해주신다면? 한 권만 더 해준다면 나올 책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예, 하나 나올 책은 웨이킹 밴 돌드럼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책의 원서를 찾아내서 네.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9월 말쯤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꼬마 아이가 위층에 살고 있는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을 이제 같이 깨우면서 이제 같은 공동체로 다시 또 예, 오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그림책이에요. 새로운 책을 한 권 받을 때면 네.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계약을 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네네. 그 기간들이 이제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또 그렇게 한번 책을 출판을 하고 나면 그쪽에 있던 저자가 한국에 와서 뭐 네. 출판 기념회를 연다든가 네. 그랬을 때 또 번역자 입장에서 네. 그분들 만나서 또 같이 또 대담도 하고 사회도 보고 아, 뭐 이런 그러시면 저 좋겠네요. 아직은 없으셨어요? 네네. 처음 시작은 간호학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노동운동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네.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길로 접어드셨지만 네.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품었던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네. 책임의식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그냥 번역 자체도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네. 그때 했던 그 경험들을 살려서 네. 또 현장에 필드에 또 이렇게 노동운동이 됐든 시민운동이 됐든 네. 나가시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한 이후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때 나갔을 때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이제 활동할 것인가는 좀 고민 중이기는 해요. 네, 이제 찾고 계시다. 네. 그게 노동운동이 될지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 휴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난날에 했었던 활동들도 보실 것이고 네.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 활동가들을 보기도 하셨을 거고 네. 어떠세요, 느낌이?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평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도 있고 그거는 연세 네.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워서. 살짝만. 제가 원체 좀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네.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네. 가장 큰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운동을 이것도 하나의 직장이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좀, 네, 이 부분은 조금 부담. 아니 근데 너무 순혈주의 아니세요,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네. 차라리 시민운동이 정당한 네. 직업으로서 정당하게 월급 받고 오래 가지 않을까.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담보로 하는 운동이라면 그거는 그 순간에는 갈 수가 있고. 아니요.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아서 안 된다라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또 다시 풀어내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받았으니 뭐 직장 문제 그런 느낌. 오히려 노동은 정당한 대가로 더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었는데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민운동의 방식이 예전의 네. 방식 그냥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네. 거기에 뭔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창의적인 네. 활동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 꼰대라고 해야 될까? 지금 젊은 20대, 30대의 생각들도 좀 듣고 그들의 활동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어느덧 요즘 20대는 요즘 30대는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저도 한마디 하죠. 너도 이제 꼰대 됐다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애들은 얘기를 제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고인물이 이제 우리가 되고 있구나. 이제 이걸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박하 선생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제가 많이 깨려고 노력하죠.
그럼 자녀분들하고 특별히 네. 뭐 자녀 양육의 어떤 철학이랄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지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이들하고 최대한 책 읽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러면서 소통하는데 좀 많이 방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게 더 중요하고 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후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도 대학교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게 정말 뭔지 좀 찾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저도 중간중간 좀 많이 좀 갈등이 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우선 지금 생각인 거고 결국 길게 보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보고 그걸 또 제가 그걸 같이 찾는 과정 옆에서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아이들도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나 이런 게 좋아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다행이네요. 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분들 공부 잘하나요? 보통? 보통? 네. 아니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자식들 문제는 아닌데 네네네. 엄마 아빠가 네. 명문대를 나왔는데 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네. 뭔가 눌리는 그런 게 혹시 없을까요? 아니 없을 거예요. 이사는 어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뭐 어쩌겠니 엄마가 잘못은 아니지 않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나온 건 사실인 거고 이거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 어쩌겠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좋은 네. 대학을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난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본인이 아니에요. 극복해야죠. 뭐.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 나오라고 막 강요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고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막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책보다는 영상 좋아하고 네네. 핸드폰 끼고 살고 자녀분들은 그런 쪽은 아니신가요? 물론 보기는 하는데 막 그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남들 보면은 좀 뭐랄까 짜증나는 엄마.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걸 주면 안 된다. 왜냐면 저 주변에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스마트폰 안 준다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집에 책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사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저도 스마트폰을 늦게 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없으셨던? 네, 없었어요. 욕먹을 만하시다. 왜냐면 코로나 때 아이들 막 학교에서 막 투표하라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안 사고 나는 그냥 살 거야라고 할 수 네네네.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야 되는 그러니까 경우가 좀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없이 못 사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든 그거 없이 살아봤는데 코로나 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디 뭐 QR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늦게 구입하니까 아이들도 뭐 스마트폰 사달라 조르지도 못하고 해도 그렇게 오래 안 하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엄마 진짜 밉지 않았는지. 미웠겠죠. 미웠겠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네. 내 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네. 꿋꿋하게 어떻게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실 수 있었던 그 근거, 뭐 근자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 단단한 그 삶의 원칙 부럽기도 하고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갖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믿었다. 예, 그냥 제가 막 그러니까 저를 막 자랑스러워하진 않아도 저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그게 크게 후회하지는 않았고.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셨어요? 많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꽤 크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러니까 안 되면 만약에 저도 출판사에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안 되는 게 거의 다예요. 근데 대부분 한 10군데 놓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기가 생겨서 100군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당신들 손해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나를 안 써? 나를 안 쓰면 나 되게 괜찮은데 안 쓰면 당신들 손해야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열등의식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그냥 저 자체에 대한 능력을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거면 아닌 거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었죠. 엄마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 딱 차라리 애들을 누가 그래 차라리 그냥 때리지 말로 설득을 하면 참 말로는 엄마한테 못 당할 것 같고.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한 번도 손찌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앉혀놓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맞고 말지. 그러니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말씀 나누는 동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뭐 담아낸다는 건 택도 없는 얘기지만 아쉬운 만큼 그래도 우리 이계순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말씀을 들었던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도서관 가셔서 아이들 책을 고르다가 이계순이라고 찍혀있는 번역자 이름을 보시면 같은 안산에 사는 번역가다. 언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겠지?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연락을 주신다면 나중에 독자들 모임 뭐 이럴 때 한번 초청하시면 오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네. 갑자기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망이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죽었어요. 네, 그렇죠. 예,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 가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북적북적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 썰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갈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좀 여담입니다만 그 코로나 전 3년 전에 네. 그런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도서동아리 연합회까지 발족시켜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확 망해가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 그 도서관 너무 제 자랑하다시피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너무 죽어 있어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런 쪽에 한번 우리 선생님이 또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전 도서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쪽에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BTS의 봄날 띄워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덜컹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오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